몇십 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일본입니다. 특히 아베가 집권한 이후로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되었고 도쿄올림픽도 물 건너갔고 러시아 중국과의 영토 문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지경입니다. 이때 C19로 인해 우왕좌왕 뒤죽박죽된 일본 국내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일본 최고의 문학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인들의 광기가 위험하다. 관동 대지진 때에 조선인들을 학살하던 때처럼 광기를 부릴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벌집 쑤셔놓은 일본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가 갑자기 무서운 경고를 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C19로 인해 사회적 위기가 높아지면 배타주의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인에 대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광기를 부릴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위기 속에서 이성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상대적인 위화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광기를 부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23년에 있었던 관동 대지진 때 일본 민간인들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6천여 명의 제일조선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배타적인 움직임을 진정시키려면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트럼프의 트위터 정치를 비난하면서 짧은 문장으로는 진실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고 오로지 감성에 호소하는 선동만 설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루키는 일본 언론이 보다 더 정확하고 정직한 진실을 보도하면서 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즉각 한국의 포털과 신문들을 통해 알려졌고 바로 일본의 포털에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일본 네티즌들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고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현존하는 일본의 최고 문학가입니다. 노벨 문학상 유력 후보에 올라갈 정도로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1987년 출간한 노르웨이 숲은 430만 부 이상 팔렸고 지금까지도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팬들이 있으며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높은 문학가이기에 이번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는 일본인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인 것입니다. 이 기사는 일본의 여러 게시판형 커뮤니티로 옮겨져서 뒷담화와 악담을 하기 바쁜 소재로 이용되었습니다. 조선인 학살을 믿고 있는 돌머리부터 시작해서 거짓으로 말을 하면 모두 사기꾼이 된다. 배타주의를 말하려면 해외의 아시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소설가는 원래 소설을 쓴다. 노벨상을 포기하니 현실을 도피하는군. 불쌍하다. 등으로 네티즌들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일본인들은 트위터에 반박의 글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작가의 정신은 왜곡되어 있다. 하루키의 일본인의 평가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이 위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에게도 급부금을 지급하는 등 평등하게 혜택을 줬다. 엉뚱한 소리로 일본을 낮추지 말아라. 노벨 문학상 후보로 뜨기 시작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군. 권위에 약한 사람은 쉽게 좌익이 되어간다는 좋은 사례네. 매국노 무라카미 하루키 등의 트윗을 올려놓았습니다. 야후 재팬 등의 기사에는 상당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한국에 책을 팔려고 별 헛소리를 다 하는군. 노벨상을 받기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나? 하루키는 자신의 말에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문학가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일본에 대해 나쁘게 말을 하면 한국에서는 신처럼 받들지. 조국을 태연히 욕하는 인간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한국에도 한마디 해라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일본의 배타주의를 경고한 것이지만 이 배타주의를 불러일으키는 언론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이 혐한이 시청률과 구독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자극적인 기사와 감성적인 내용으로 일본인들의 배타주의를 충동질하는 위험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혐한을 이용해 일본인들의 배타주의에 불을 붙이는 아베와 같은 극우 정치인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언제든지 혐한으로 지지도를 올리고 내부 결집을 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에서 아직도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배타주의와 혐한 선동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폭탄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문학가의 진지한 조언에 언론과 일본인들이 스스로 잘 성찰하지 않고 입에 거품만 물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루키의 경고대로 일본인들에게는 위기 속에 광기를 부리려고 항상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루키가 눈치채고 경고를 했으면 눈치도 좀 보면서 정신을 차렸으면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7,000km의 거리,
비행기로도 10시간을 가야 하는 머나먼 어느 나라의 초대형 건물에 한글로 건강 조심하세요라는 조명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상단의 독수리 무늬가 인상적인 저 나라는 왜 저렇게 한국을 응원하고 있을까요? 건강 조심하라는 문구 위에 있는 그림은 독수리가 아니고 우리가 송골매라 부르는 팔콘이었습니다. 바로 중동 아랍에미리트의 상징입니다. 팔콘은 힘과 문화유산을 나타내며 주변 7개의 별은 토호국들의 연합인 아랍에미리트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아라비아 반도 남동부 페르시아만과 접하고 있는 작은 토호국들이 난립하던 이 지역을 영국인들은 해적 해안으로 불렀습니다. 영국 정부는 1820년부터 각 토호국들과 여러 조약들을 맺으며 이 지역에서 자국 활동의 안정을 꾀하려 했지만 1892년 이 지역은 영국의 보호령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마침내 1971년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출범하며 독립했고 이후 바레인과 카타르가 탈퇴하기도 하며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줄여서 UAE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에미리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토호국으로 번역할 수 있고 글자 그대로 7개의 에미르국이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것입니다. 7개의 에미르 중 85% 이상의 인구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수도이고 우리에게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것으로 잘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인 버즈 칼리파, 부르즈 할리파와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 있는 두바이도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에미르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 쇼핑몰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족관이 있다는데 해운대나 63빌딩 아쿠아리움 생각하고 가면 진짜 떡실신한다는데 언제 가볼 수 있을지요? 그런데 이 유명하지만 머나먼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 시국에 한국을 응원하는 걸까요? 최근의 사태로 명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한국의 방역 능력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원안 요청한 나라는 81개국, 그중 한국이 선택한 우선 지원 4개국에 미국, 루마니아, 인도네시아와 함께 아랍에미리트도 포함되어 있었죠.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이 공개한 저 사진은 바로 그에 대한 감내의 표현이라고 전해집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최근의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 더 알려지고 친근함과 의리의 상징인 나라가 되었는데요. 지난달 초 한창 한국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던 때 믿었던 베트남이 회항 사건을 일으켜서 신남방 정책을 중점 추진 중이었던 한국은 주변의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었고 며칠 후 일본 역시 전격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차단했습니다. 특히 두 국가 모두 사전에 한국의 외교적 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도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종교 행사마저 중단한 상황에서도 걸프 지역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도 한국의 대처를 믿고 이를 지지했는데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장관은 강경화 장관과의 통화를 통해 한국은 높은 수준의 검진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부의 수반 역할을 하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왕세제와 문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양국 간의 진정한 우애가 드러납니다. 이전에 아랍에미리트는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첫 연료 주입과 완공을 선포하는 행사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순방 일정에 맞춰 행사 일정도 조정할 만큼 문 대통령의 참석을 고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의 여파로 방문이 성사되지 못하자 모하메드 왕세제는 중동 지역 전체에서도 최초인 원전 1호기의 연료 주입 행사를 연기하겠다고 밝힐 만큼 문 대통령의 참석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며 아랍에미리트 방문 연기 결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국, 아랍에미리트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1기의 연료장전을 함께 기념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행사를 연기했다고 밝히고 한국의 최근 어려웠던 사태에 대해서도 수준 높고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뛰어난 역량이라고 평가하며 신뢰를 나타내며 한국과 모든 필요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국제외교에서 형식적인 말로만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아랍에미리트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이처럼 한국의 정석적이고 투명한 대처를 꾸준히 믿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안타깝게도 판정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신뢰의 나라 한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의 통화 이후 불과 이틀 후인 7일 아랍에미리트가 긴급하게 한국 키트 구매를 요청해왔고 정부는 즉시 한국 기업에 채취 수송 보존 키트 5만 1000개를
긴급히 준비해 불과 3일 만인 10일 현지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채취키트는 채취한 검체를 장시간 보존 이동할 수 있도록 특수약품이 들어간 것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와 함께 진단 키트의 두 축입니다. 한편 앞서 유전자 증폭 검사 키트와 채취 키트를 공식 요청한 나라는 17개국에 달했지만 아랍에미리트에 가장 먼저 보냈던 것이고, 그리고 일주일 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보건부는 누적 테스트 수가 12만 5천 건으로 인구 100만 명당 검사 수가 1만 3천 건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힙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이런 월등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한국의 검사 키트가 신속히 그리고 대량으로 도착한 덕분이고, 산술적으로 아랍에미리트의 누적 검사 수의 41%에 해당하는 물량을 기여했고, 아랍에미리트 보건당국이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28일에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를 도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고, 모하메드 왕세제는 자신이 직접 테스트를 받는 모습을 트위터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랍에미리트의 훈훈한 사례는 근래만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는 1980년 수교 이래 꾸준히 발전해왔고, 2009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2018년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중동 지역 국가 중 유일한데 그만큼 핵심 우방국인 것입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동생으로 대통령을 보조해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랍에미리트 내 최고 실력자로 통하며 차기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승계자입니다. 특히 국내 첫 수출 원자력 발전소인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양국 협력의 상징인데 우리나라의 경수로를 선정한 것도 모하메드 왕세제입니다. 문 대통령 방문 시 기념식에 8명의 왕족이 전원 참석했었는데 아랍에미리트에선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모하메드 왕세제는 대통령을 사저인 바다궁으로 초청해 딸과 손주들까지 일일이 소개하며 극진히 대접했는데, 아랍에미리트는 항상 한국 옆에서 한국 편을 들 것이고 계속해서 한국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남다른 우애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양국의 우애의 또 다른 사례로 리비아에 피랍된 한국 국민 석방에 모하메드 왕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2018년 리비아 남서부 수로관리회사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주모 씨가 괴한들에게 피랍됐었는데, 당시 리비아는 내전 상황으로 우리 정부가 리비아 당국과의 접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에서 영향력이 큰 모하메드 왕세제가 리비아 군당국과 협력하면서 석방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당시 모하메드 왕세제는 한국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돼 무척 기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협력에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바로 사막에서 벼농사 짓기입니다. 원전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양국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는데 농업협력도 들어갔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구체적이지 않았던 이 약속은 2018년 대통령 방문 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바로 벼 재배 기술은 물론 품종까지 전파한다는 내용이 협력 MOU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뜬금없이 벼농사를 요청한 것에선 식량 안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3%의 경작지 5만 2천 헥타르가 있는데, 이는 한국의 벼 재배 면적 73만 헥타르와 비교해도 7.1% 수준입니다. 그나마 경작지의 73.1%인 3만 8천 헥타르에는 대추야자가 심겨져 있고, 5천 헥타르 규모의 채소 경작지 외에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쌀 재배지는 거의 없는 것이죠. 의외의 사실은 아랍에미리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95kg으로 한국민 61kg의 1.6배나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쌀로 떡도 해먹고 쌀과자 쌀국수까지 먹어도 61kg인데 뭔 쌀을 그리 많이 먹어요. 그런데 쌀의 95%를 수입하는데 점점 그 양이 늘고 있고, 전체 농산품의 수입 비중도 85%나 된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페르시아만 오만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아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농산품 수입이 봉쇄돼 식량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체계를 시급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의 사막 벼농사 프로젝트를 요청한 것입니다. 처음에 한국농촌진흥청은 한국인들은 알래스카에서 냉장고를 팔고 사막에 떨어져도 벼농사를 짓는다 같은 우스개가 현실로 나타나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상당히 당황했다고 하지만 곧이어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지방의 알-다이드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기후변화 환경부 농업혁신센터 안에 2275제곱미터 부지를 마련해 한국산 벼를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뭐 한국과 비슷한 토양이어서 정한 것이라면 쉬운 프로젝트였겠지만,
이 지역 땅도 똑같이 사막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 모래에서 뭘 어쩌라는 거죠? 집남의 농진청은 현지 재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국내에서 실증을 거친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토양 환경과 가장 유사한 전북 김제에서 8개 품종을 시험 재배했는데 이곳은 간척으로 토양에 모래 성분이 많고 염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선택한 2개 품종은 한국이 개발한 열대기후 품종 아세미와 염분에 강한 해외 품종 FL478입니다. 또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시험했는데 모래를 40cm 퍼내고 방수부직포를 깐 뒤 모래를 다시 덮었습니다. 물이 모래 밑으로 스며들어 빠져나가지 않고 고이도록 만든 것이죠. 아니 그럼 사막에서 물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농사에 필요한 물은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공정을 거쳐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난해 11월 면적의 90%의 아세미, 나머지에 FL478을 심었고 파종하고 한 달가량 후 18cm까지 자라며 생육기간을 고려하면 곧이어 4월 중에 수확기를 맞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난관도 좀 남아있는데 벼는 pH 5.8에서 6.0의 약산성에서 잘 자라는데 이 사막 토양의 pH는 8.5로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때 잎이 누렇게 변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공수한 토양중화제를 뿌려 회복됐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한국은 이렇게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닌 포괄적인 지원과 상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선진국들이 아니고 하필 한국에 이런 자세를 보이는 걸까요? 사실은 모든 중동 국가들이 가진 근본적 위기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즉 석유나 가스가 나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지만 그 자원이 고갈된 이후에는 어찌 될 것인가가 중동 산유국들의 공통된 두려움일 것입니다.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거의 산업적, 학문적 기반이 부족하여 석유 자원을 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70년대부터 자체적인 농업교육원을 건설하거나 국비로 유학생을 보내 인재를 키우거나 석유 생산만이 아니고 정제 수력까지 자국에 건설하여 고부가가치 석유 가공품을 생산하는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중동의 국가 전체 시스템을 선진국으로 진입시켜주는 발전 모델을 만들지는 못했고 이를 지원한다던 선진국들은 돈만 빼가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다른 분야까지 협력하며 아랍에미리트의 국가 구조 개편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으며 한국과 손을 잡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전세계 유일무이한 국가인데 자신들은 전쟁의 폐허도 아니고 풍부한 올모니 위에서 성공한 과외선생 한국의 지원을 받는다면 더더욱 한국처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는 2017년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6개 분야 23개의 국가 개조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눈여겨보고 있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 역시 2016년부터 900조를 투입하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석유왕국을 첨단 산업국가로 변신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왕세제의 라이벌이자 서로 영향을 끼치는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동 국가들의 국가개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과 미국의 대립으로 인해 긴장 상태의 변수도 아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와중에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와 굳건한 관계를 바탕으로 앞서 얘기한 벼농사쯤은 애교인 첨단무기 개발, 방위산업 수출, 우주개발 산업과 스마트시티까지 놀라운 프로젝트를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 같은 석유 부국들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아랍에미리트와 한국의 놀라운 합동 프로젝트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